안녕하세요. 문제풀이 강의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회인데 좀 길죠. 좀 많이 이렇게 되고 월요일날은 수업 없고 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할 거고 2차 그 준비하실 분들은 그 2차 수업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지금 그 1차만 하기는 너무 빠른 거니까 1차 하셨던 분들은 그냥 1차만 하시고 2차하고 병행하신 분들은 그 2차하고 지금 손 놓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그 같이 이래 병행해서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객관식 그 1차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습을 해야 돼요. 예습을 하면서 수업을 이래 따라와야 되는데 예습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진도를 그 하루에 한 일정 부분 정도 이래 나갈 테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만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만 먼저 풀어보는데 답을 찾는 예습하지 마시고 OX를 푼다는 기본으로 지문이 이해되는지 이해되지 않는지 그걸 이래 빠르게 보고 해설 보지 말고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해설 보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한 10분 정도 그냥 진도 범위 안의 것들만 빠르게 읽고 표시를 해놔야 돼요. 표시를 어떤 거를 내가 수업에서 집중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골라놓고 수업을 들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제 수업을 이래 따라오면 자기가 어디를 모르고 어디를 집중해서 들어야 될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래 들어버리면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게 이래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먼저 골라놓으세요. 다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다 표시하시고 그리고 이해되는 것들, 이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래 찾아놓고, 객관식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답을 찾아냈다, 답을 못 찾아냈다, 이 교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지 마시고, 답은 어차피 다음에는 이제 답이 아닌 걸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답이 아닌 게 다음엔 답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문이 이해돼야 됩니다. 지문이 이해돼야 되고 특히 이 책에 보면 기출 지문도 있고 기출 아닌 지문도 있는데 이게 기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은 다른 시험 기출입니다. 다른 시험 기출인데 노문사 기출이라도 빨리 이해하라는 취지로 빨리 먼저 잡자라는 취지로 노문사 기출만 이렇게 표시해놓고 다른 시험들 변리사니 아니면 법무사니 이런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도 다 기출입니다. 여기는 거의 다 99% 거의 다 기출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급선무가 1차적 목표가 노무사 기출부터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노무사 기출이 반복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민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작년보다 더 어려워져 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겠다 하더라도 16문제까지는 기출이 반복됩니다. 16문제까지. 그러니까 예년보다 한두 개 더 어려워지면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한두 개 더 나오는 거고 항상 고정적으로 기출 문제가 16개 내지 한 17개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맞추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틀리지 말고 그 부분 맞추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는 응용 문제도 나오고 어려웠던 최신 판례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곳에서 이제 끌고 나오기도 하고 하게 이래 되게 될 건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맞으면 좋겠지 맞으면 좋은데 그냥 최악의 경우 틀려도 아무 지장 없어요. 16개나 17개 정도 맞아버리면 시험 붙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 그리고 또 나머지 거를 다 틀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현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 마음가짐을 내가 일단은 기출부터 먼저 잡겠다. 기출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업을 이래 따라오신다면 그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거고 원세 내고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조금씩 이래 해 들어가시면 되고 1차만 했던 분들은 그냥 계속 1차 집중해서 이래 정리하고 민법을 아직까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민법의 시간을 조금 더 쓰시고 복습할 때 이제 조금 더 시간을 하고 복습은 꼭 해야 돼요. 수업이 이해된다고 해서 복습 안 해버리면 며칠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지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래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복습을 하고 조금이라도 복습을 해야 돼요. 하고 그 다음을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예습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와서 10분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다 복습 위주로 하시고 복습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을 좀 많이 쓰시고 복습이 조금 간단하게 되신 분들은 한두 시간만 복습하고 나머지는 다 2차 공부하고 2차 쟁점들 외우는 거 이런 걸 정리하시는 걸로 자기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고 만약에 민법이 잘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밖에
복습 안 하고 2차 공부하면 그 사람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이래 될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그 민법이 잘 안 잡히면 민법을 해야 돼요. 민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2차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빨리 민법을 잡아야 돼. 민법을 잡는 게 이래 중요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그 사회본법에 발목 잡혀가지고 공부를 못해. 이게 계속 민법 하느라고 사회본법 암기를 자꾸 밀어놓으면 나중에 그 갑자기 사회본법을 암기해야 되는데 잘 안 이어집니다. 그거 조문 자체가 크게 안 이어지니까 사회본법 가락으로 떨어진다고. 가락으로 이래 떨어지니까 결국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사회본법 때문에 떨어지는데 원인은 얘 때문에 불합격의 원인을 이래 적용하게 되니까 민법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을 일단은 잘 잡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간단하게 복습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복습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반복한다 이런 기본으로 불안하신 분들은 그렇게 조금 더 정리한다라는 기본으로 보고 교재는 그 핵심 정리로 먼저 이론 정리를 하는데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핵심 정리를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는 기본서를 계속 반복하시면 반복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재를 보고 기본서가 조금 부담되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그 객관식을 많이 풀어보세요. 객관식 그 문제집을 많이 보시고 객관식 문제 풀 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답을 찾았다고 해서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 지문을 이해해야 돼. 지문을 이해하고 지문의 밑줄하고 별표하고 지문이 이해되면 그거는 지워버리고 지문을 줄여버리고 그리고 지문이 이해 안 되면 표시하고 별표하고 형광펜도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그런 식으로 단권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객관식을 반복하라고 해놓으니까 답을 자꾸 찾으니까 이게 기억이 나거든. 3번이다 4번이다 이게 틀렸던 게 기억이 나니까 책을 더럽게 빨리 보거든 또. 그러니까 다 이해된 줄 알고 막 넘어가는데 그래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답을 찾는 그 방법으로 그 교재를 보면 안 되고 지문을 봐야 돼. 지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OX 보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객관식을 이래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료로 교재 없으면 자료로 이래 제공해 드릴 테니까 프린트나 이런 걸로 몇 개 정도 자료로 나눠드릴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나눠드릴게요. 지금 변리사에서 기출된 그 변리사가 그 얼마 전에 시험 봐가지고 변리사에서 출제된 최신 판례들 이런 것들 보고 다다음 주인가 그 감정평가서 시험 이래 보게 될 건데 아마 걔네들이 뭘 내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거 겹치는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그 프린터로 해서 최신 판례 보고 최신 판례도 그 한두 개는 나오는데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준비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막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시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그 획기적이고 좀 준비할 판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프린트로 이래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자료로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그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형태로 보고 교재 있는 것들 잘 반복한다 이런 기본으로 보고 법 조문이 바뀐 건 없더라고요. 그 가족법이 바뀌었어요. 가족법이 그 미성년자가 한정 승인할 수 있도록 작년 겨울에 가족법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가족법 보는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고 그리고 만 나이 그 계산인데 지금 우리 민법 계산이 원래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로 이렇게 계산하고 조문 바뀌는 거는 옛날에 왜 유언 능력이 만 17세였는데 만자를 다 빼버렸어요. 그냥 17세, 그냥 19세 이런 식으로 그냥 16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이를 그냥 만자 없이 그냥 다 통일시켰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조문이 바뀌는데 그거는 6월달부터 시행돼가지고 우리 시험하고 또 상관없고 우리 시험하고 또 상관없지. 우리는 시험 보기 전에 그 시행되기 전에 시험을 보니까 지금법으로 시험 봅니다. 지금법으로 이래 시험 보게 되는데 아마 기간은 원래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 변리사도 한 문제 냈던데 출제가 계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출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은 또 연습을 최근 들어 노무사에는 기간 계산 문제가 꽤 나왔었습니다. 계속 그 한 문제씩 이래 출제가 이래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진도는 채권법부터 나가요. 채권부터 진도 나가니까 채권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민청으로 돌아가는데 민청도 법률행위를 먼저 볼 겁니다. 이 경의 계획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행위 파트를 먼저 보고 소멸시효까지 다 끝내놓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신의칙 이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종강할 때는 물건으로 종강하는 걸로 물건 파트로 이렇게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종강할 테니까 출제 빈도 높은 거를 많이 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파트가 민청에서는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신의책이니 뭐 자연인이니 이런 것들 그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강의 횟수가 좀 빠듯할 겁니다. 이거 이론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진도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고 작년에도 또 되게 급하게 이래 끝났는데요. 하여튼 조금 이래 느낌 맞추대로 조금씩 더 할 테니까 거의 한 6시까지는 강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래 생각하고 6시쯤 마치는 걸로 그렇게 이래 예상해서 진도를 나가는 걸로 그래야 할 테니까 그래 따라오시고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골라드릴 테니까 중요한 것들 쏟기 쉬운 것들도 이제껏 질문 받아보면 또 계속적으로 A하고 B하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부정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책 앞에하고 뒤에하고 한 파트에서 또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되는데 이번에 한번 책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시면 아마 그런 것들은 거의 다 해결될 겁니다. 해결이 되게 될 테니까 표현상 차이고 전제 상황의 차이거든. 차이인데 그걸 놓치니까 자꾸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상황 자체가 어디에 밑줄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서 책을 보신다면 그런 부분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고 시험이 어려워져도 한두 개 더 어려워지니까 절대로 쫄지 말고 한두 개 더 틀린다고 해서 뭐 크게 당락에 좌우되지는 않거든. 당락에 좌우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두 개 더 어려지고 새로운 거 한두 개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 최악의 경우 버려도 크게 문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든 이상한 거 하나는 나와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이상한 게 나오는데 그거는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한두 개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영향받지 말고 그냥 기존에 나왔던 거 잘 맞추라고 그것만 해도 한 18개 이상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자꾸 아는 거 틀리니까 떨어지는 거야. 아는 거 틀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자꾸 착각했다 그다음에 혼동했다 뭐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런데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걸 막으면 됩니다. 그런 걸 막으시면 충분하게 1차는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이번에 1차는 꼭 붙어야 되는 거 알죠? 이번에는 물론 뭐 언제나 붙어야 되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붙어야 되는 게 내년에 시험 제도 자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많은 사회본법을 40문제 푼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내 느낌상 그러니까 민법 40개보다 그게 오히려 더 고민이지 않을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게 되는데 사회본법 40개면 조문이 총출동한다 이런 느낌일 건데 그런데 만만치 않지 않을까 경영학 같은 거 뭐 회계 문제 계산 문제 막 나오지 않을까 뭐 이래 생각되고 민법은 원래 감정평가사가 40문제씩 봤거든요. 변리사도 40문제 보고 뭐 세무사도 40문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민법은 원래 40문제씩 보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 범위에 비해서 출제되는 게 적어가지고 오히려 골고루 나오지 않을까 민법은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되고 근데 지금도 우리는 골고루 보고 있거든. 골고루 이래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래 뭐 공부 범위가 늘어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다른 과목들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1차나 이런 것들은 방심하지 말고 하여튼 물론 뭐 언제든지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이번에는 특히 방심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래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2차 따라오셨던 분들은 쟁점 같은 거 다는 못 따라가더라도 중요한 거 과목별로 이래 중요한 거 대표적인 과목들 1차 붙고 나서 멘붕에 빠질 수 있거든.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2차를 조금씩 해놓으세요. 해놔야지 그래야지 하나라도 외워놔야 돼. 하나라도 노용법 중요한 판례들 이런 것들을 아니면 뭐 행정에서 중요한 쟁점들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외워놓고 넘어가셔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1차 붙더라도 동차를 이래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래 생기는데 전혀 손을 놔버리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되게 후회되고 또 1차 점수 높고 이러면 되게 자괴감 들고 뭐 이래 막 공부 잘못한 느낌을 이래 가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수해가지고 민법 막 80점씩 이러면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막 후회가 엄청 돼. 내가 걔네 공부 잘못해가지고 거지같이 공부해가지고 80점을 맞아버렸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막 속상해가지고 막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해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다 익선이지 점수를 이래 많이 받아볼 수 있고 사회본법을 어떻게 몇 점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모르는 문제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고 찍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이래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래 따라오시면 되고 쫄 필요는 없다. 쫄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 이래 정리하면 충분한 시간이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막 시작했다 할지라도 쫄지
말고 그냥 계속해. 계속하고 이래 그러면 시험 자체는 이래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포기하니까 자꾸 이래 떨어지는 거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이래 대충 보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금부터 보더라도 충분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래 따라가시면 다 몰라도 시험은 이래 맞출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진도하겠습니다. 채권법, 채권 총칙부터 해가지고 순서는 그 이론 정리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 해당 부분을 문제 푸는 이런 순서로 이래 정리하게 될 테니까 이론 정리를 항상 먼저 보고 핵심 정리 교재로는 147페이지입니다. 채권 총칙부터 정리하고 제일 먼저 그 제1장 총설에서는 채권의 의의가 나와 있죠. 채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채권은 그 대부분 조문이 임의 규정입니다. 상대권이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조문이고 따라서 채권을 바라볼 때는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항상 당사자 합의가 먼저 나와야 돼. 합의가 되는 걸 먼저 찾아보고 대부분 임의 규정이니까 합의 없을 때 조문이 적용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채권 채무가 나오는데요. 채무를 나눠보면 주된 것부, 종된 것부, 부수적 주의무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되는데 실익은 뭐냐 그러면 주된 것부를 불링했을 때 나오는 효과 하나 동그라미에서요. 해제권 동그라미하시고 주된 것부를 불링했을 때 해제권을 이래 행사할 수 있고 TV는 왔는데 뭐 리모컨이 안 왔다든지 뭐 설명서 안 왔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는 못해. 해제는 못하니까 종된 것부, 부수적 주의무 이런 것들은 해제는 안 돼요. 해제는 허용되지 않고 주된 것부 의무 불링했을 때만 해제가 가능하게 이래 된다라고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채무에다가 보호 의무도 포함할까? 보호 의무도 포함할지 이런 문제가 되게 되는데 보호 의무를 인정해서 과연 채무에 넣을 수 있을지가 이래 문제가 되는데 보호 의무가 인정되면 채무 불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리사에서 원래 그 나왔던 판례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야.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래 작업 환경에서 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사용자한테 보호 의무가 있거든. 근로관계에서는. 보호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이걸 불행해서 보호 의무를 불행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때 보호 의무 불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때 이거 소멸시효 몇 년일까? 이게 작년 판례거든. 소멸시효 몇 년일지가 작년에 나왔던 판례인데 이거 몇 년이겠어? 보호 의무 불행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봐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채무 불량이라고. 채무불량. 그러면 채무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당연히 10년이지 뭐 10년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래 풀면 되잖아요. 거래 풀면 이래 되게 되니까 보호 의무가 만약에 채무에 들어가면 채무불량이 되는 거고 보호 의무 자체가 채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채무불량 책임은 묻지 못하고 불법행위나 다른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 다른 책임을 이래 물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걸 함부로 확대하진 않죠. 보호 의무 자체를 넓히진 않고 몇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여기 모아놓은 거 이걸 보호 의무를 인정한 예를 이렇게 기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숙박업자, 숙박계약료, 호텔 투숙계약. 여관 판례죠. 여관 판례. 숙박 계약의 경우는 우리 판례가 여관 주인한테 투숙객이 안전하게 자고 다음날 나갈 수 있도록 안전을 배려해 줘야 돼. 안전을 배려해 줘야 되고 만약에 투숙객이 원인 불명 하자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다면 보호 의무 위반으로서 결국 쟁점은 채무불량이 되는 거예요. 채무불량이 이래 되니까 채무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부담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보호 의무 자체가 인정되고 하나 더 있는 것도 올라야 돼. 하나 더 숙박계약 말고 근로계약 말고 또 하나 보호 의무를 이래 인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3번이 옆에다가 보호 의무 옆에다가 9페이지 핵심 정리는 9페이지라고 적어놓으시고 기본서는 다른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병원 판례입니다. 병원 판례.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물품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병원이 이걸 관리해줘야 되거든. 관리해줘야지 이래 되는데 만약에 병원이 이 관리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입원 환자가 만약에 그 도둑을 맞았을 때요. 도둑을 맞으면 그때 우리 판례가 보호 의무 위반으로서 채무불량 책임이 채무불량 책임을 인정하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보호 의무를 인정한 것 3개, 숙박계약, 근로계약, 근로관계, 그다음에 그 병원 판례 이렇게 입원
환자의 물품을 도둑맞지 않도록 보관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유무가 인정되고 함부로 보유무를 잘 넓히지는 않습니다. 대개 우리 판례가 불법 행위로 많이 해결하겠지 보유무 자체를 함부로 확대해서 넓히지는 않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논점을 이래 살펴보시면 되고 실익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보유무가 인정되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게 실익입니다. 채무불이행이 되는 게 실익이 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불완전이행이죠. 불완전이행으로 이래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유무 논의를 판단하는 실익으로 이렇게 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판례를 몰라도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안 봐더라도요. 이 판례를 안 보더라도 소멸시효는 당연히 10년이겠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공부를 이제 그런 이해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이래 하시면 되겠죠. 자, 2번에 보유무 숙박업자 동그라미하고 사용자 근로계약관계 밑줄을 해놓으시면 이래 되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병원 판례가 이제 신의 측에 나오고 신의 측에 이래 입원 환자 판례가 9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채권의 목적 채권의 목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법률행위가 승립하려면요. 법률행위가 승립하려면 일단은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목적은 확정적인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가능한 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적법해야 되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도 필요하게 되는데 채권의 목적도 결국 법률행위 목적 아니에요. 법률행위 목적이 되니까 똑같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돼. 다 갖춰야 되고 특히 채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 금전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될지가 문제돼요. 그러니까 금전적 가치 있는 것들만 채권의 목적이 될까 아니면 금전적 가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이래 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되는데 금전적 가치 없어도 됩니다. 금전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피아노 연주하지 않기로 채권관계 맺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새벽 공양을 스님한테 부탁하는 거 이런 것들도 채권관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채권관계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꼭 금전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전적 가치 없는 것들도 당연히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지금 법에서 정해놓은 게 특정물 채권을 먼저 보고 채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특정물 채권을 이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류채권 종류채권의 문제가 두 번째로 나오게 되고 세 번째가 금전채권 금전의 문제 금전 채권의 문제고 네 번째가 이자 채권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선택 채권의 문제가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이 파트가 잘 안 나오다가 작년에 하나 나왔어요. 작년에 하나 이래 출제됐는데 여러분들 그 선택 채권에서 선택권 행사하면 언제 효력 발생하는지 기억나요? 선택 채권에서 선택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소급표 있는데 소급하지 않는다로 해서 오답으로 나왔어요. 오답으로 이래 출제돼 가지고 답은 그걸로 나왔고 결국 이게 나오면 이것만 독자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요즘 추세는 이런 거 다 종합형으로 내거든. 종합형으로 내니까 지문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래 들어가서 특히 그 금전채권 특칙 있죠.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들 이런 것들이 암기가 돼 있으면 지문을 소화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지문을 또 계속 읽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금전채권 특칙 그거는 반드시 외운다. 반드시 외우고 여기서는 특정물 채권과 관련된 법리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잡아서 이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쟁점들을 이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조문부터 특정물 인도가요. 채권의 목적인 때는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거기 밑줄 하셔야 돼. 인도시까지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가 혼동하면 안 될 게 대개 승관주의문은 계약 체결 시부터 발생하거든. 계약 체결 시부터 발생하는데 근데 변리사 기출에 보면 이행기까지 부담한다. 변제기까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틀려. 왜냐하면 변제기에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날짜에 항상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변제기 지나서 인도하는 사람도 있거든. 변제기 지나서 인도하는 사람도 있게 되니까 이행기와 인도시가 언제나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고 약속을 위반해서 넘겨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시가 만약에 변제시에 인도하면 그런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인도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인도를 안 하고 다른 시점에서 인도하는 경우도
경우도 꽤 많거든. 꽤 많이 있게 이래 되기 때문에 이게 변제기로 나오면 틀린 거라고. 변제기로 나오면 틀린 거. 인도시까지 선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표현해야지 맞는 지문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같은 게 아니야. 언제나 그 날짜에 주는 게 맞지만 그 날짜에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그걸 딱딱 맞춰서 준 적도 있겠지만 그거 넘긴 적도 분명히 있을 거다. 살면서 그 한 번도 그 약속을 위반한 적은 없다. 그래 살기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살기가 굉장히 힘들게 이래 되게 되는데 한 번은 있을 거다. 한 번은 있게 되니까 같은 날짜가 아닙니다. 같은 날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시까지 선관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정리하셔야 될 게 일반 채무자의 선관 의무가 이래 문제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추상적 과실을 말해. 과실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건데 이게 조심해야 될 사람이 조심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따질지 아니면 평균값을 가지고 따질지가 문제되는데 원칙은 평균값입니다. 추상적 과실. 그 정도 나이, 그 정도 직업, 그 정도 학력들이 갖는 평균값. 이걸 가지고 과실 있다, 과실 없다를 따지고 이걸 다른 말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표현하게 이래 되고 이거보다 좀 낮아지는 예외가 있다. 교재에 보면 양걸로 4번입니다. 구체적 과실. 구체적 과실이 문제되는데 이거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재산과 이래 동일한 주의로 이래 동일한 주의를 이래 부담하면 되는 걸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이래 표현해가지고 추상적 과실보다는 주의 의무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3개밖에 없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상수취인. 그러니까 물건을 맡기는 거,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치계약이라고 부르거든. 임치한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맡은 사람이니까 받을 숫자를 써서 수취인이라고 부른다고. 수취인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니까 무상수취인. 그러니까 공짜로 맡고 있는 거. 공짜로 맡고 있으면 그게 무상수취인이 되는 거고 친권자가 자의재산을 관리해주는 것. 미성년자 재산을 스스로 관리가 안 되니까 부모님이 대신 관리하거든. 부모님이 대신 관리하고 상속재산 관리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해버렸을 때 한정승인하면 채권자가 받으러 오면 그거 주면 되거든. 상속재산을 주면 되고 자기 개인 재산은 책임 안 지거든. 책임지지 않을 때 그때 빚 받으러 오는 채권자가 올 때까지 그냥 관리해주면 돼. 관리해주면 되고 이걸 열심히 관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이렇게 관리해주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개 무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 말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이래 나오면 객관식은 다 틀린 겁니다. 틀린 게 이래 되니까 나머지는 다 원칙으로 이래 풀어갈 수 있도록 추상적 과실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게 양걸로 1번 추상적 과실이고 일반적 능력입니다. 일반적 능력을 이래 말한다는 거. 양걸로 4번이 예외적으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3개 무친상이다라고 3가지 예외를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위에 선관 의무 존속 기간인데요. 선관 의무는 당연히 특정물 인도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물건 인도시 다시 점 찍으세요. 인도시까지 되고 변제기 이행기로 나오면 틀려요. 변제기 이행기로 나오면 틀리고 인도시까지 선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이래 되는 거고 여기는 다시 객관식에서 정리할 건데 이행기를 채무자 때문에 지나는 거 이걸 채무자 과실로 이행기를 지나는 걸 이행지체라고 부르고 이행지체 중에 손해배상은 무과실 뒤에 나옵니다. 무과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예컨대 제가 이 사람한테 오늘 책을 한 권 주기로 했는데 제가 책을 안 줬는데 책을 이행기를 제 책임 때문에 지나버렸을 때 우리 집이 침수가 당했을 때 침수가 당하면 침수당하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 잘못이 아닌데 그렇다 할지라도 제때 약속한 날짜에 책을 줬으면 이 사람 집에서는 침수가 없었거든. 침수가 없었을 때는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침수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도록 392조가 선관 의무보다 가중시켜놨다고. 선관 의무보다 가중시켜놨는데 근데 저는 들고 갔는데 채권자가 안 받아. 채권자가 받지 않는다. 그걸 수령지체라고 부른다고.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때는 고의나 중과실무 없으면 책임 안 져.
고의나 중과실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과실로 이 상태에서 파손하더라도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고 고의나 중과실 있을 때만 책임지게 돼 있으니까 주의 의무가 낮아진다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인도시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경우를 말해. 이것도 아닌 경우. 그러니까 채무자 때문에 지난 것도 아니고 채권자 때문에 지난 것도 아닌 거. 그게 뭐냐 그러면 동시행관계 있을 때입니다.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반대급부 의무는 살아있지만 아직 누구 때문에 이행기를 지난 건 아닌 거든. 위법성이 조각되거든.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동시행관계에 있어가지고 아직 돈을 못 받아서 물건을 주지 않고 있을 때 이때는 여전히 인도시까지 선관 의무를 부담하면 이렇다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경우의 수는 딱 3개밖에 없다. 이행지체 아니면 수령지체 아니면 동시행관계, 이렇게 3가지 중 하나로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요 표현을 조심하시고 이행기 변제기가 아니라는 건 이게 변리사에서 출제됐을 때 좀 쉽지 않았으니까요. 표현 자체를 조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별표. 이건 누가 입증할까? 선관주 의무를 입증할까?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인데 이래 정리하면 돼. 나중에 우리 채무불량하고 불법행위하고 비교할 때 고의가실이 조문 구조 자체가 달라. 조문 구조 자체가 다른데 곧 나오는데요. 채무불량에서 고의가실은 단서에 있습니다. 단서에 있고, 단서에 있는 것은 바로 피고가 입증하거든. 피고가 입증하게 되니까 채무불량에서 피고는 채무자죠. 채무자가 되니까 과실은 채무자가 입증합니다. 채무자가 입증하게 되는데, 불법행위는 본문으로만 돼 있거든. 본문으로만 돼 있으니까 원고가 다 입증한다. 그러면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원고, 당연히 피해자가 원고가 되니까 피해자가 다 입증해요. 고의가실, 위법행위, 손해발생 이렇게 다 입증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조문 구조 차이가 있는 거야. 조문 구조 차이가 있으니까 선관 의무 입증 책임은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자. 임대차가 끝나잖아요. 임대차가 끝납니다. 그러면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 줘야 되고 임차인은 목적물 줘야 됩니다. 목적물 줘야 되고,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채무자고 임대인이 채무자가 되고, 임대인이 채무자가 되는데 이거는 보증금은 금전이잖아. 그러니까 밑에 4번에서 금전에서 살펴보면 돼. 3번에서 살펴보면 되고, 근데 여기 목적물을 줘야 되죠. 목적물을 줘야 되는데 살고 있는 이 집을 줘야 돼. 이 집을 줘야 되고, 미미 인영지 깨끗한 거 주면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집을 줘야 된다. 이게 특정물 반환 채무거든. 특정물 반환 채무가 이래 되게 되는데, 특정물 반환 채무에서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타버린 거야.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 때문에 불이 났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누가 입증할지가 문제되거든. 누가 입증할지가 문제되는데, 선관주의무 즉 고의가실 입증 책임은 물건 인도 채무자, 즉 다른 말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게 이래 되니까 목적물 줘야 되는 채무자,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 이거는 나 때문에 불이 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고, 입증 못하면 책임져야 되고, 이런 구조로 이래 처리되니까 선관주의무 입증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돈을 기준으로 보면 임대인이 채권자, 지금 물건을 기준으로 보니까 임차인이 채무자가 이래 되게 되니까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면 채무자는 이행기 점찍으세요. 이행기 현상대로요 물건을 인도해줘야지 이래 되게 됩니다. 성립시가 아닙니다. 성립시가 아니고 이행기 상태 그대로 줍니다. 이행기 상태 그대로 주게 되고, 파손되면 파손된 상태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손된 상태 그대로 주고, 대신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따집니다. 별도로 따지니까 선관의무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 선관의무 위반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구조로 이래 처리되니까 이행기 현상 그대로 준다. 이행기 현상 그대로 주고,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특정물은 다른 걸로 바꿀 수 없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3번 별표 인도장소. 특정물의 인도는요, 채권 성립 당시 점찍으세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변제 장소가 특칙입니다. 원래 변제 장소는 지참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 주소지에서 변제를 하는 게 원칙인데, 특정물은 예외. 특정물은 예외로서 채권 성립 당시 그 물이 있던 장소에서 변제를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놀러 가서
자전거를 하나 빌렸다. 자전거를 하나 빌려가지고 1시간 동안 타고 놀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하나 빌려가지고 타고 놀기로 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반납 시간이 돌아왔을 때 자전거를 돌려줘야 되거든. 돌려줘야 되는데 어디로 돌려줘야 되냐 그러면 이 아저씨 주소지로 가지 말고 이 아저씨 주소지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두고 오지 말고요. 이걸 빌렸던 이 장소에서 돌려줘라 이 말입니다. 빌렸던 장소. 그래서 채권 성립 당시 건물했던 장소 거기에서 돌려주고 중간에 파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반납하고 새로운 자전거 뽑기 자전거 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자전거 주고 파손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손해배상은 별개로 손해배상은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기 현상대로 그대로 주는 거고 장소는 성립 당시 그 장소에서 반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로마자 2번 종료채권 개념. 종료채권이라 일정의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 일정 양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고 다른 말이 불특정물 채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맥주 한 상자, 제네시스 한 대 이렇게 뽑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종류만 정해놓고 어떤 제네시스, 어떤 맥주를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종료채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대체성이 있습니까? 대체성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따져.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이래 따지게 되는데 종류물인지 특정물인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진다. 주관적으로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제가 핵심 정리책 아니면 객관식 민법책을 어떤 사람이 사러 왔는데 강의용으로 쓰고 있는 이 책을 사고 싶대. 이 책을 이래 사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핵심 정리책은 종류물이거든. 여러 종류의 책이 있게 되니까 종류물인데 이 사람이 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책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책은 원하지 않고 강의용으로 쓰고 있는 이 교재를 사고 싶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이거는 특정물로 바뀝니다. 특정물로 바뀌니까 종류물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으로 따져요. 주관적으로 이래 판단하게 되니까 대체성 여부하고 다르다. 대체성이 있는지 없는지하고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 자, 밑에 옆에 물건의 대체성은 거래 일반 관념에 따라서 객관적 밑줄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되는데 비해서 특정성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주관적 밑줄하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결정되게 되겠죠. 자, 밑에 종료채권 375 채권의 목적을 종료로만 지정했을 때 법률행위 성질 밑줄하고 당사자 의사 밑줄하고에 의해서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 채무자는 중등 밑줄하고 중등 품질로 정하게 이행을 하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 성질로 결정되면 성질로 처리되는데 대표적인 성질로 처리되는 게 밑에 나오는 것처럼 소비대차는 동종, 동질, 동량으로 주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같은 품질로 반환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성질로 결정 안 되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상정화를 결정하고 그것도 없으면 중간 걸로 중등품으로 주면 되는 거고 2항 전형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요 채권자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했을 때는요 지정했을 때 그때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물로 바뀝니다. 특정물로 이래 바뀌게 되고 특정의 효과로서 이래 종료채권을 특정하면 특정물 채권으로 바뀌게 이래 되는 거고 양걸로 2번 내려오시면 특정 방법의 첫 번째 계약에 따라서 특정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특정의 방법을 정하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번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한테 지정권 줄 수 있습니다. 지정권 줄 수 있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소주 드릴까요라고 그 주인이 물어 우리한테 어떤 소주를 드릴까요라고 물으면 우리가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거는 아무거나라는 말은 자체는 주인이 지정하면 우리는 그냥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우리가 지정권을 주겠다는 거죠. 지정권을 주겠다니까 그걸 채무자한테 줘도 되고 당사자 일방한테 줘도 되고 종업원한테 줘도 되거든. 제3자한테 지정권을 주는 것도 가능하고 이때 지정권자가 지정하면 종료채권 특정되겠죠. 그래서 소주 하나 갖다 주면 되겠습니다. 그 지정해서 갖다 주면 특정될 수 있게 되고 오른쪽에 2번 채무자 행위 채무자 이행 제공에 의한 특징들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그 지문을 특정물 하나 뽑고 종료물 하나 뽑고 금전 하나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5개를 만들었더라고. 골고루 5개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노무사 시험의 트렌드가 그렇게 나와요. 그 한
토픽에다가 채권의 목적 이렇게 내놓으면 그걸 한 문제로 만드는 경향입니다. 한 문제로 만드는 경향이고 옛날처럼 뭐 연대체 뭐 한 문제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고 그냥 전체를 가지고 한 문제를 골고루 내니까 그러니까 이걸 찍어서 공부하지 않도록 옛날부터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 나와요. 그렇게 나왔는데 수험생들이 자꾸 방법을 안 바꿔서 그렇지 출제는 옛날부터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래 바뀌어가지고 골고루 내는 방식으로 지금은 어디는 안 나온다 이런 게 없다고 어디는 안 나오고 어디는 뭐 나온 적이 없다 이런 것도 없이 골고루 내려고 해요. 이분들이 골고루 출제하려고 경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뭐 40문제 내면 다 나오는 거지 뭐 다 여기서 정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씩은 다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 1페이지부터 나오지 않을까 1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법원부터 해가 관습법 이런 거 100%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나오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출제되겠죠. 자 보면 지금 여기서 문제 되는 게 채무자 이행에 필요한 행위 채무자가요 채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 채무자 이행 제공 이행 제공에 따른 채무자 이행 제공에 따른 특징이 나오는데요.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하면 그때는 이런 특징이 되게 되는데 채무자 이행 제공은 변제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 장소에 따라서 이행 제공 방법이 이래 달라지게 되는데 자 크게 세 가지로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말 없으면 지참 채무 원칙이 적용되고 지참 채무는 채무자가 물건을 들고 채권자 주소지로 가는 거 채권자 주소지로 가는 것을 지참채무라고 부르거든. 지참채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채무자가 이행 제공을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게 뭐냐면 여기 도착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 주소지에 도착해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행 제공이 끝난 거 이행 제공이 끝나게 되는데 제네시스 같으면은 그 주차장에 도착해야 돼. 주차장에 도착해서 고객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주면 이때 특정되는 거고 근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추심채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추심채무로 이래 처리될 수 있게 되는데 대신에 변제 방법은 원칙은 여기거든. 지참채무가 원칙이니까 추심채무로 처리되려면 별도의 특약을 해야 되고 추심채무로 하기로 별도의 특약이 있어줘야지 이래 되는 거고 추심채무는 이거는 반대로 채무자 주소지에 와서 채권자가 받아가기로 하는 걸 추심채무라고 이래 되게 되는데 채권자가 현대자동차 영업소로 직접 가는 겁니다. 영업소로 가서 자동차를 받아오는 거 이런 걸 추심채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뭘 하면 이행 제공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걸로 볼 수 있냐 그러면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변제 준비 완료하고요. 그러니까 번호판 달고 뭐 틴틴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오세요라고 수령을 최고해주면 됩니다. 수령을 최고하고 알려주고 다음 주 수요일 3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채무자는 필요한 행위를 다 한 겁니다. 필요한 행위를 다 하고 이제 채권자가 다음 주 수요일 날 3시에 가서 받아오면 되고 받아오면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 행위를 하면 그때는 특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송부채무로 처리될 수도 있는데 송부채무로 이래 처리될 수 있는데 이거는 채권자 주소지도 아니고 채무자 주소지도 아닌 제3의 장소 제3의 장소에서요. 제3의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하는 건데 저희 집도 아니고 채권자 주소지도 아닌 제3의 장소가 근무지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 이런데 학원 같은 데서 학원으로 보내주세요. 이래 했는데 채무자는 보내줄 필요 없는데 호의로 좋아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채무자가 이 장소로 발송만 하면 특정됩니다. 발송만 하면 특정이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니까 발송하면 종전채권은 특정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지참채무란 채무자가요 목적물을 채권자 주소에서 이행해야 되는 거고 지참채무에서는 목적물이 채권자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요 비로소 특정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에 와서 채무자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받아야 되는 채무고 목적물을 분리해서 채권자가 이를
채권자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둔 다음에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까지 해야 됩니다. 최고까지 했을 때 특정되는 것으로 평가하시고, 송부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 이외의 제3지에 목적물을 송부해야 될 채무가 송부채무고, 이때는 제3지로 발송만 하면 돼요. 발송만 하면 특정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고, 특정됐을 때 나오는 효과는 종료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그때부터 그 특정된 목적물이 채권의 목적물로 됩니다. 특정물로 바뀝니다. 특정물로 바뀌게 되니까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게 금전채권. 1번 보시면 금종채권인데요.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채권을 가리켜 금종채권입니다. 종류 제한한 거 이래 생각하세요. 5만원짜리로 1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금종채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근데 2번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의 강제 통용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즉 5만원짜리를 발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는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옆에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돼요. 다른 통화로, 다른 통화가 있을 테니까 다른 통화로 변제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외화채권.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화 $10,000 주기로 했을 때 그때 종류를 정하지 않고 미화 $10,000 주기로 했다면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하면 되고, 2번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의 강제 통용력을 잃을 때, 종류를 정했는데 그 종류로 정한 채권이 강제 통용력을 잃게 되면 그때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주면 됩니다. 다른 통화로 잃어줘야지 되니까 다른 통화로 변제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나번 대응급부권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원래는 미국 돈으로 줘야 돼요. 미국 돈으로 줘야 되기로 외화채권을 정했다면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주면 되는데, 근데 우리 지금 378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줘도 된다는 겁니다. 원화로 줘도 된다. 그래서 원화로 이행해도 된다. 그래서 대신 이행할 수 있는 급부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급부권을 주는데 조문 표현에서는 얘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지만 민법에는 이런 거 없어. 얘가 대응급부를 할 수 있다면 얘는 청구권도 있습니다. 청구권도 있게 이래 되니까 외화채권자도 얘가 원화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하게 되니까 이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원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갚을 수 있는 권리인 대응급부권을 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 가장 중요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환산해야 될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조문 표현에서는 지급할 때라고 돼 있거든. 지급할 때라고 돼 있다.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야. 조문 표현이 이행기, 변제기 이 표현이 안 나온다고. 이 표현이 나오지 않고 지급할 때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어떤 표현의 조문에 가보면 변제기라고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급할 때라고 규정했거든.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 표현을 쓰지 않았던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변제기 이행기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그 측면 때문에 우리 판례가 지급할 때라는 이 표현 자체는 현실 이행시로 봐요. 현실 이행시. 현실 이행시가 이래 되게 된다. 따라서 현실 이행시니까 변제기에 줬다면 그때가 현실 이행시고, 변제기 지나고 나서 줬다면 그때가 현실 이행시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직접 들고 갈 때입니다. 직접 들고 갈 때가 현실 이행시로 이래 보고, 이것도 변제기로 나오면 오답이고 변제기로 나오면 오답이 이래 될 테니까 그렇게 이래 풀어주면 되겠죠. 자, 1번 조문부터 378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됐을 때 채무자는 지급할 때 밑줄하고 변제기라고 안 돼 있는 거야. 변제기라고 돼 있지 않고 지급할 때라고 돼 있고, 이행지 환급시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로 밑줄하세요. 변제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가 아니야. 꼭 우리나라 돈으로 줘야 된다가 아니고 원래 외화채권이잖아요. 외화채권이니까 외국 돈으로 주는 게 원칙이고 이걸로 줘도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걸로 줘도 이래 된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고, 자 1번 본전은 외화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응급부권을 인정하고, 판례는 공평유관념상요 채권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되고, 중요한 게 환산 시기. 1번 별표하고,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때는 민법 378조가 그 환산 시기에 관해서 변제기라는 표현과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세게 볼 때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고 현실 이행하는 때입니다. 즉 현실 이행시 점 찍고, 현실 이행시 외국환 시세에 따라서 환산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해줘야 돼요. 변제하라고
변제할 것이 필요하게 되고, 니은 우리나라 통화로서 외화채권의 변제 충당할 때도 현실로 밑줄 변제 충당할 당시 밑줄 하세요. 변제 충당할 당시 외환 시세에 따라서 외환 환산해서 갚으라고 돼 있고, 2번 채권자가 대응권을 행사할 때도 똑같아요. 채권자 청구에 응해서 채무자가 현실 이행시입니다. 들고 갈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되는데, 문제는 소송으로 청구했을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봐야 될까? 소송에서 대응거부권을 청구했을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우리 판사님은 채무자가 현실 이행할 때와 가장 가까운 날짜, 판결에서 가장 가까운 날짜를 찾게 되고, 그게 사실심 변론종기를 환율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사실심 변론종기를 환율을 기준으로 판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2번 발표하고 이거 외워야 돼. 금전채권 특징 이걸 암기해야지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게 됩니다. 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따르고요.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률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 2항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없고 이행 지체 문제만 생깁니다. 금전은 그러니까 금전은 항상 거래계에서 화폐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화폐가 존재하지 않아서 나는 못 갚았다 이런 말은 없어. 이런 말은 없고, 돈이 없었다는 말은 경제력이 없다는 말밖에 안 돼요. 경제력이 없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 불능 문제는 안 나오고 지체 문제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자는 손해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채권자가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항상 고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요. 고정적으로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입증을 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무과실책임제입니다. 무과실책임. 그래서 고의과실 없다는 걸 항변할 수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4번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따라서 결정하게 이랬다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대개 사람들은 갚는 날짜를 정해요. 갚는 날짜를 정하고 이 날짜가 변제기 이행기거든. 변제기 이행기인데 지금 이걸 이 날짜에 못 갚았을 때 채무불이행이 되거든. 채무불이행이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서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늦은 기간 동안 손해배상 늦은 기간 동안은 이래 손해배상을 해줘야지 되는데, 요 손해배상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 말이거든. 어떻게 결정할지가 문제되는데, 입증할 필요 없어. 입증할 필요 없고, 이거는 항상 손해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생하냐 그러면 법정률에 따라서 법정률에 따라서 계산한다. 그러면 법정률이 오른쪽 페이지에 가보면 연 5%라고 돼 있거든. 연 5%라고 돼 있다. 그러면 얘가 1억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으면 1년에 5%거든. 1년에 5%니까 1년에 5%니까 500만 원이 되겠네. 500만 원이 되니까 그걸 다시 12로 나누면 돼. 12로 나눠가지고 12로 나눠서 한 달 늦으면 한 달치, 1년 늦으면 500 이렇게 500이 이래 되게 되니까 법정률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고, 옆에 다만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률이 있으면요 그 이율에 따라서 계산 잡아요. 돈을 빌려줄 때 얘네들이 미리 약정 이율을 정하고 빌려줍니다. 약정 이율을 정하고, 그래서 월 얼마씩 이렇게 돈을 이자를 받기로 약정 이율을 정하고 이래 빌려줄 때가 있게 이래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들이 월 얼마씩 이렇게 받기로 약정 이율을 정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다면 여기는 법정률로 하지 말고 이걸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약정률에 따라서 계산하고,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를 계산하고, 없으면 법정률에 따라서 계산하니까 손해를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손해가 발생하게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처리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쟁점은 이거예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서, 없으면 법정이거든. 없으면 법정인데, 그러면 이게 법정보다 낮은 약정일 때요. 법정보다 낮은 약정일 때 그때는 뭐에 따라서 계산해 주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언제나 약정일까 이 말이거든. 언제나 약정에 따라서 지연손해를 계산해 줄지, 법정률보다 낮은 경우에도 약정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맞을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약정이 적용되지 말고 법정에 따라서 계산하라는 게 오른쪽 판례입니다. 별표하고 1번 민법 397조 1항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유리에 이를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률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 단서 규정은 약정률이 법정이율 이상일 경우에만 밑줄하고 이상일 때만요. 높을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높을 때만 적용되고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낮은 경우, 나 3% 이런 거죠. 낮은 경우에는 그 법문으로 돌아가서 법정률에 따라서 지원손해금을 법정률에 따라서 지원손해금을 결정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약정률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 약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를 계산하라는 것은 법정보다 높은 약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높은 약정을. 왜냐하면 이거 없는 사람도 5% 받는데 왜 이거 있는 사람이 법정보다 낮게 받아야 되냐 이 말이거든. 낮게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니까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낮을 때는 이때는 이걸 적용하지 말고 법정률에 따라서 없는 사람도 약정률이 없는 사람도 5%로 받고 있으니까 5%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이래 됩니다. 옆에 276페이지 적어놓고 기본 써 있는 사람은 그 옆에 페이지에 있을 거다. 페이지에 있을 테니까 276으로 가세요. 276. 276페이지로 이렇게 가시면 276페이지에 밑에 계약 해제로의 원상회복 의무가 판례가 나눠 있는데 그거 별표하고 별표. 자 봐요.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요. 돈을 빌려줄 때 변제기를 정하고 변제기를 10월 1일 이렇게 정하고요. 10월 1일로 정하고 대개 약정률을 정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대출금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6% 정도 연 6% 정도 그 정도 비율로 해서 대출을 해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게 10월 1일 날 돈을 안 갚는 사람도 있거든. 돈을 안 갚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근데 아직 10월 1일이 안 됐잖아. 우리가 10월 1일이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10월 1일 날 돈을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잖아. 안 갚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안 갚는다면 만약에 안 갚는다면 그때는 늦은 기간 동안의 손해금을 늦은 동안의 손해금을 미리 이걸로 합시다라고 정할 수 있다고 미리 이걸로 합시다라고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 미리 약정해 두면서 돈을 오늘 날짜로 3월 25일 날 이 날짜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다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게 되고 은행에서 되게 빌릴 때 이렇게 빌려요. 빌릴 때 이런 식으로 빌려주니까 요 날짜까지는 요 정도 이율에 따라서 이자 주시면 되고 만약에 약속을 위반하시면 이때부터는 지연손해금률이 바뀝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율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대개 은행에 지금 한 12% 될 거야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2% 정도 그 정도 비율에 따라서 지연손해금률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다고 미리 정해놓는데 자 봐요. 지연손해금률을 미리 정해놓는데 3월달에 지연손해금률을 이래 정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10월 1일 날 갚을 수도 있잖아. 그지? 갚을 수도 있게 되고 갚을 수도 있고 갚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이게 실제 지체가 될지 지연손해가 발생할지 이런 거 몰라. 지금 날짜 3월달이니까 알 수 없게 된다고.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한 거거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했다. 따라서 이거는 성격 자체가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이 이래 되는 거고, 손해배상 예정액은 우리 민법 398조 2항에서 398조 2항에서 너무 많으면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이게 너무 세게 정해놨다면 손해배상 예정을 너무 과하게 잡아놨다면 이걸 낮춰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 398조 2항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반대로 너무 적은 금액을 정해놨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을 택도 아닌 금액을 이래 정해놨을 때 이걸 정액할 수 있을까? 올려줄 수 있을지, 정액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조문에서 요 표현밖에 안 나오거든. 과다하면 감액하라고 돼 있거든. 감액하라고 돼 있지. 적을 때 올려주세요라는 표현이 없어요. 표현이 없다. 따라서 과소할 때는 정액은 안 돼. 정액은 안 되고 그냥 과소하게 잡았으면 그냥 자기가 채권자가 과소한 금액만 받겠다는 의사로 봐가지고 그냥 요거 받고 끝나는 걸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이고 너무 많으면 깎아주지만 너무 적을 때 올려주진 않거든. 올려주진 않게 이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지연손해금 률에 관한 약정은요. 률에 관한 약정은 여기에 약정률이 정해져 있고 이 사람들이 지연손해금 률에 관한 약정을 정하면 이거는 무조건 약정대로 처리됩니다. 무조건 약정대로 처리되고 설사 법정률보다 낮은 약정을 정해놔도 이거는 당사자가 미리 약정을 한 거고 높여주면 안 돼요. 이거는 높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금액을 함부로 높이면 안 된다고. 함부로 높이면 근거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자가 미리 계약했다 이런 느낌이야. 채권자가 미리 내가 지연손해금을 여기까지만 받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미리 허락한 부분을 함부로 바꾸면 안 돼. 사적 자치를 무시하는 결과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약정대로 가고 법정률보다 낮아도 무조건 약정대로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연손해금 률에 관한 약정은 무조건 약정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나왔는지 구분을 해줘야 되겠네. 구분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쪽은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낮으면 약정을 적용하지 말고 높은 거 적용하라고 돼 있거든. 높은 거 적용해야 되고 여기는 약정대로 가야 돼. 무조건 약정대로 가야 되고 설사 법정률보다 낮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약정대로 가야 되지 함부로 높이면 안 돼. 함부로 높이면 이거는 사적 자체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니까 함부로 높이면 안 돼. 그러면 여기를 나왔는지 여기를 물었는지 구분해서 풀어줘야 돼. 구분해서 여기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밑줄 하면 안 돼. 이걸 약정을 밑줄 하면 안 되고 목적어를 밑줄 해야 돼. 목적어. 그러니까 무엇을 약정했는지를 동그라미 하시고 만약에 지연손해금 률을 약정했으면 여기를 물었는 겁니다. 여기를 묻게 되니까 지연손해금 률에 관한 약정 이래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약정대로 이렇게 무조건 약정대로 간다라고 하고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정대로 처리되고 설사 법정일보다 낮더라도 법정일보다 낮더라도 약정대로 처리되고 그런 말 없이 그냥 약정률을 정했다. 이거는 지연손해금을 약정한 게 아니거든. 지연손해금을 약정한 게 아니니까 이때는 높은 거 적용합니다. 높은 거 적용한다. 그래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 없으면 법정인데 약정이 법정보다 낮으면 법정 이래 처리가 이래 되니까 그 공식에 맞춰서 정리한다. 다시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했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 이렇게 풀어야 돼. 아시겠어? 그러니까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 이렇게 나오면 이걸로 풀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 밑줄 하지 말고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그 기출 문제를 곧 풀겠습니다. 그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대입해서 풀고 이게 섞여버리면 자꾸 틀리는 겁니다. 섞여버리면 자꾸 틀리고 그리고 또 약정에 밑줄해 놓으니까 똑같은 약정인데 왜 다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게 이래 되는데 대상이 다르다. 대상 자체가 다르고 성질을 달리하는 거다. 손해배상 예정을 정한 경우와 그 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구분해야지 이래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자, 판례 보세요. 276 1번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고 나서요.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이자가 아니고 반환 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돼야 되는데 근데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고 설사 그게 법정률보다 낮다 하더라도 아시죠? 법정률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미리 합의된 거거든. 여기까지만 받겠다 이렇게 합의된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약정대로 처리가 되는 거고 2번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요. 가산할 이자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행지처리는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률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 여기 보세요. 당사자가 미리 요걸 정해놨거든. 요걸 정해놨다면 요 약정률은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래 보는 게 당사자 의사에 합치되는데 대신 이게 낮을 때는 그때는 이걸 적용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걸 적용해서는 안 되고 왜냐 그러면 없는 사람도 지연손해금을 5% 받는데 왜 약정했다고 해서 더 낮게 받냐고. 그러니까 이때는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는 지연손해금을 적게 받겠다는 의사가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내가 요것만 받고 말게 이런 말을 한 적 없잖아요. 한 적 없으니까 이거는 높게 받게 된다고. 높게 받게 이래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옆에 다만 그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낮을 때는 약정률에 하지 않고 법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법정률에 따라서 청구한다. 높은 거 받도록 해주겠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153. 153페이지 이래 다시 들어오셔서 이제 이자채권 로마차 4번 이래 정리하면
이자채권 논점이에요. 이자채권 논점 이래 살펴보면 379조인데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요. 당사자 약정 없으면 연 5%입니다. 1년에 5%로 결정되고, 자, 밑에 이자 정리되어 있죠. 이자는 원본 채권의 이행기까지 사용대가로서요. 사용대가입니다. 사용대가고 법정과실 일종이고, 주식의 배당금과 같이 사용대가가 아닌 것들, 또 이행기가 지나고 나서 이행지차에 따른 지연이자, 지연손해는 이자가 아닙니다. 이자가 이래 아닌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고, 이게 결정적으로 뭐가 차이 나냐 그러면 여기에서 받는 이자는요. 이자는 사용대가로서 받는 법정과실이고, 여기는 채무불량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채무불량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소멸시효는 3년, 여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이래 되게 되니까 성격 자체가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됐고, 동그라미 2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율. 법정률은 연 5%예요. 연 5%로 이래 처리되게 되는데, 상사채권의 법정률은 6%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상사채권 민사는 5%, 상사는 6% 이렇게 구분해서 이래 정리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촉법이 따로 있어서 그때는 12%로 바뀝니다. 12%로 바뀌게 되니까 소송으로 넘어가면 12%고, 약정률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자제한법에서 최고 이자를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이 이래 만들어져 있으니까 20%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이자 채권을 보겠습니다. 이자 채권. 자, 이자 채권의 논점인데, 갑이 을한테요 돈을 빌려주고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월 10만 원씩 이자 받기로 합니다. 월 10만 원씩 이자 받기로 하고, 이 이자 약정에 계세요. 약정에 의해서 1월 달치 이자도 발생했고, 2월 달치 이자도 발생하고 3월 달치 이자도 발생하겠죠.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자 받기로 약정하는 자체, 약정 자체를 기본적 이자 채권, 기본적 이자 채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이걸 시험에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변제기 미도래 이자채권, 변제기 미도래 이자채권이라고 부르고, 각각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각각 이자가 발생하거든. 이자가 이래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지분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변제기 도래한 거 이렇게 표현해요. 변제기가 도래했다.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 이렇게 구분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구분했을 때 실익은 뭐냐 그러면, 얘가 이 원본 채권을 얘한테 양도했을 때요. 얘한테 양도하면 종된 권리가 따라가거든. 종된 권리가 이래 따라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때 종된 권리가 따라간다는 거는 요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기본적 이자채권 이게 따라간다는 거고, 1월달, 2월달, 3월달에 발생한 이자채권은 이거는 이 채권하고는 별개라고, 이 채권하고는 별개의 채권이니까 얘는 따라가는 채권이 아니야. 얘는 따라가는 채권이 아닌데, 이 시험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민총기출에 나와 있어. 민총기출에 나와가지고 종된 권리가 따라가거든. 주된 권리는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돼가지고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종된 권리가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오답이 이게 나온다고. 그때 오답이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고 종물 문제에 떠오르면 그게 위너입니다. 그렇게 풀어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는 따라가는 게 아니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별개의 채권이고, 원래 갑이 받았어야 될 이자라고, 이자가 되게 되니까 이것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래 표현하게 이래 됩니다. 여기서는 잘 안 틀릴 겁니다. 아마 여기서 출제되면 잘 안 틀리는데, 종물 문제 이게 답으로 나오거든. 종물 문제 답으로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요즘 출제가 그런 패턴으로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대비하시면 되겠죠. 자, 1번 추상 기본적 이자 채권인데요. 추상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일정 유례 이자를 취득할 수 있는 채권이고,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이자채권을 말하고요. 변제기 미도래한 채권이고,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 채권을 전제로 하고, 원본 채권이 없으면 이자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원본 채권이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같이 소멸하고, 원본 채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자채권도 같이 이전돼요.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자, 기본적 이자채권에 의해서 발생한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 고기 밑줄하고 변제기
변제액이 도달한 이자채권을 지분적 이자채권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원본과 별도입니다. 그죠? 원본과 별도이기 때문에 원본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되고요. 원본 채권과는 별도로 변제할 수 있고, 또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따로 3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3년의 소멸시효에 이렇게 걸리는 등 강한 독립성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원본 채권 양도되더라도 이미 변제액에 도달한 지분적 이자채권이 당연히 같이 양도되는 게 아니다. 이걸 표표하고, 이게 따라가진 않는다. 따라가진 않게 된다고 기억하고, 하나는 조심해야 될 게, 원본 채권 시효 소멸하면 얘는 같이 소멸합니다. 같이 소멸하게 되니까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 완성됐을 때 살아남을 수 없는데, 이유는 소멸시효는 소급표가 있거든. 소급표가 있어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사라져요. 이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되니까 소급표 때문에 사라집니다. 소급표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선택채권. 선택채권이란 수개의 서로 다른 것부 가운데요, 선택에 따라서 어느 것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둘 중 하나 정하는 것, 둘 중 하나 정하는 걸 선택채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종료채권하고 차이점은, 종료채권은 급이 똑같습니다. 성질이 똑같은 거. 제네시스면 그 급에서 제네시스는 똑같은 성능이고, 선택채권은 개성이 다른 거, 동일한 개성이 같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선택채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밑에 판례가 이걸 보여주는 판례인데요. 보여주는 논점인데, 갑이 지금 두 필지 땅을 가지고 있거든. A 토지, B 토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나를 을한테 주기로 했어요. 을한테 주기로 했을 때 종료채권일까 선택채권일까 이 말이야. 종료채권일까 선택채권일까가 문제되는데, 이 땅하고 이 땅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종료채권이야. 완전 성질이 똑같으면 종료채권이 되는데, 토지는 여기 있는 땅하고 여기 있는 땅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가 되니까 대로변과 골목으로 들어온 거하고는 가격이 완전 달라. 가격이 완전 다르니까 이거는 선택입니다. 선택채권으로 처리된다는 거죠. 밑에 토지 소유자가 한 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한테 양도하기라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되는 토지 특성 등을 감안해 볼 때 특별한 사정 없는은요,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에서 양도받을 토지 위치가요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토지 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민법 380조에서 정한, 표시하세요, 선택채권, 이걸 표시하시고 선택채권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땅 가격이 달라요. 토지 가격 자체가 모서리 있는 땅하고 안에 있는 땅하고 같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다르다고 기억하고, 발생 원인은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채권 하나 꼭 외우세요. 그게 2번 무건대리 책임입니다. 무건대리 책임.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돼 있거든. 135조가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묻게 되고, 이거 선택권 누가 선택을 하는지가 135조에서 무건대리한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선택하는지, 그게 떠오르면 공부가 많이 된 겁니다. 공부가 많이 됐는데,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선택권자가 채권자인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돼 있으니까 다음에 이거 볼 때는 그게 떠올라야 돼. 그게 떠올라야 되니까 135조 나오면 선택권자, 조문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떠올라야 됩니다. 조문에서 말하는 예외이기 때문에 정리해놓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선택권자 보세요.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 선택에 쫓아 확정될 때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 없으면 선택권은 점 찍고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이를 평가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이게 질문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채무자예요? 이걸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이 사람이 100만 원 주고 얘 소 중에 한 마리를 사기로 해. 한 마리를 사기로 합니다. 그러면 돈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돈을 주니까 얘가 채무자. 얘가 채무자고, 소를 기준으로 보면, 물건 기준으로 보면 이게 기준이잖아. 이게 기준이 되니까 물건 인도 채무자가 채무자지. 채무자가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금전 채권, 아까 방금 정리했잖아요. 방금 정리했으니까 목적어를 여기를 밑줄 하면 안 돼. 여기를 밑줄 하면 안 되고, 물건 인도 채무자가 이래 기준이 돼서 물건 인도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 없으면 얘가 선택권을 이래 갖는 것으로 채무자가 갖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다만 135조처럼 채권자가 선택하는 경우도 조문에 있다고 조문에 있으니까 그걸 예외니까 외워놔야 돼. 외워놓으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 선택권 이전요. 당사자 일방이 갖는 경우인데 약정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거 약정으로 바꿀 수 있고 언제나 채무자가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을 내가 해도 돼. 약정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밑에 당사자 일방이 갖는 경우인데요.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을 때 선택권자가 그 기간 안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 선택은 상대방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권이 성격 자체가 형성권이거든요.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가 변동되는 형성권이니까 선택권을 어느 일방이 가지고 있을 때 얘나 얘가 이래 가지고 있는데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 보호조문으로서 물어볼 수 있도록 최고권 물어볼 수 있도록 돼 있고 물어봤는데 선택을 안 해. 물어봤는데 선택 안 하면 선택권이 이전됩니다. 선택권이 이전돼서 상대방한테 넘어가게 이래 되고 2항 선택권 행사 기간 없을 때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고 나서요. 상대방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화했음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동그라미하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선택권은 채무자 밑줄하고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하고 아니하는 경우는 채권자나 채무자는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선택을 최고 동그라미하고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 밑줄하고 채무자에게 넘어갑니다. 봐요. 일단은 선택권을 채권자나 채무자 말고 제3자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제3자도 할 수 있고 아까 종료차권에서 지정권도 제3자가 가질 수 있고 선택권도 제3자가 가질 수 있다. 그지?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우와 할 수 있는데 아니하는 경우로 나뉜다. 아니하는 경우로 나뉘어가지고 선택권을 안 하고 있을 때로 나뉘어가지고 두 가지를 다르게 교율했는데 이때와 이때가 조문에서 차이 나는 거 이게 최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최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막 수술하러 가는데 귀에 대고 우리 선택은 어떻게 하냐고 외쳐봤자 답을 못 하신다고 답을 못 하시니까 최고 없이 그냥 채무자에게 넘어가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그때는 최고하고 최고 있는데 안 하면 채무자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두 가지를 구분하시고 3번 선택권 행사 채권자나 채무자가요 선택할 때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동의 없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면서 형성권 한번 행사하고 임의로 번복할 수 있는 거 있던가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형성권 행사 안 했고 자기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런 거 없어. 그 상대방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동의해 줘야 되고 동의 없으면 함부로 처리 안 돼. 이거 함부로 처리가 허용되지 않도록 돼 있죠.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밑에 판례 선택권자가 그 선택의 의사표시를 한 뒤라도 상대방의 방해 행위 때문에 선택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때는 동의 없이 이때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거든.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니면요 함부로 행사하는 거 뒤집지 못합니다. 뒤집을 수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제3자가 선택할 때 선택은 채무자 및 이런 것 동그라미에 대한 이런 거 밑을 동그라미 하시고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답으로 나오면 또는으로 나와요. 또는 그러니까 밑으로 표현되면 둘 다 이런 느낌입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 이러면 둘 다한테 의사표시 해줘야 되고 또는으로 나면 둘 중 한 놈이거든. 둘 중 한 명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으로 나면 틀리고 이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 양자 동의 없으면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자 4번 별표 이게 작년 답이야. 선택의 요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이고 선택시가 아니고 소급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조문에서 소급표를 주고 있고 당연히 오답은 작년 답은 선택시에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급표를 부정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채권 발생한 때로 소급해서 효과가 이래 생기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2번 이거 잘 봐야 돼. 불능에 의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갑이 을을 찾아가가지고 을이 키우는 A소나 B소 둘 중 한 마리를 사기로 해서 둘 중 한 마리를 이래 사기로 했고 선택을 얘가 하기로 특약을 맺습니다. 채권자 갑이 이래 선택하기로 내가 선택한다라고 특약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이 한 마리가 불능 상태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렸어. 불능 상태에 빠져서 죽어버렸을 때 얘네들의 계약의 운명이 문제되거든. 운명이 이래 문제되는데 불능은 우리가 원시적 불능도 있고 후발적 불능도 있거든. 후발적 불능도 있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이래 구분이 이래 되게 되는데 처음부터 없는 거야. 불능돼 가지고 처음부터 없는데 둘 중 한 마리 사기로 이래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잔존급부를 목적으로 B소 잔존급부를 목적으로 한 걸로 봐서 B소가 이 채권의 이래 목적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봐요. 우리 민법 총칙에 가보면 법률 행위 중 일부가 무효가 됐을 때 불능으로 일부가 무효가 됐을 때 137조 효과는 전부 무효로 돼 있습니다. 전부 무효로 돼 있다.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가 됐을 때 원칙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거든. 원칙이 되는데 지금 385조에서는 잔존급부를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죠.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따라서 이거 137조의 특칙입니다. 특별 규정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 거고 137조 예외 조문으로 이래 처리되고 이 조문이 다른 시험에서는 여기서 규출되고 여기서 이렇게 규출돼 가지고 민총 문제로 나와 가지고 전부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특칙으로서 예외입니다. 예외로서 잔존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요. 후발적 불능됐을 때 후발적 불능되면 선택권 있는 갑이 갑의 과실 때문에 불능되는 경우 이때는 그때는 잔존급부를 목적으로 잔존급부를 목적으로 B소를 계약의 목적으로 이래 처리되고 대신 갑이 A소를 불능시켰으니까 이거는 얘 재산권 침해잖아요. 재산권 침해니까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줘야 되고 손해배상은 해주고 일단은 계약의 목적은 잔존급부를 이래 선택한 걸로 결정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 을이 후발적 불능시켰을 때요. 을이 후발적으로 불능을 시켰다면 이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말. 아무런 영향을 이래 주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권도 없는 을이 A를 불능시켰다고 해서 갑이 당연히 B를 가져가야 되는 거 이런 건 없다고. 이런 건 없고 이 사람 행위 때문에 얘 권리가 제약받지는 않나. 얘 권리가 이래 제약받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갑은 남아있는 B를 선택해서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A를 선택하면 A는 지금 불능 상태에 빠져 있잖아. 그러면 불능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불능 책임을 물어가지고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걸로 해결하면 이래 되니까 당연히 잔존이 되진 않는 거. 당연히 잔존되지 않는다. 이 사람 행위 때문에 내 권리가 영향받는 건 없다. 이렇게 해가시고 저 사람 행위 때문에 내 권리가 사라진다든지 제약받지는 않는다고 이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조문 볼게요. 385.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 이걸 다른 말로 원시적 불능이라 부르고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은 잔존한 것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항 보시면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됐을 때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잔존이 아니다는 겁니다.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되면 당연 잔존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원시적 불능은 잔존이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이거 원시적 불능 옆에 꼭 써두세요. 137조에 대한 특칙이라는 거 일부 무효 법리에 대한 예외 조문이라는 걸 이걸 꼭 써두시고 이거 볼 때마다 민총이 떠올라야 돼. 민총이 이래 떠올라야 되니까 당연히 잔존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당연하게 넘기면 안 되고 민총하고 이게 예외적인 느낌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후발적인데요.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일 때는 당연히 잔존입니다. 이거는 잔존이 되는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일 때는 별표하고 선택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는 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래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문제 이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